짙은 동물기. 주요 등장인물. 로보 가람포 일대를 누비고 다니는 이리왕. 나이 먹은 수놈으로 회색 털을 가지고 있다. 몸집이 유난히 크고 힘이 셀 뿐 아니라 악바리이다.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며 자기들의 손으로 죽인 먹이가 아니면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꾸 장난꾸러기 솜털꼬리 토끼. 귀가 짓눌려서 들쭉날쭉하게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영리하고 힘이 세며 엄마 토끼와 함께 오리판트 늪에서 살고 있다. 엄마 토끼는 라꾸에게 여러 가지 동작과 지혜를 가르쳐준다. 빙고 검정 털을 갖고 있으며 아주 똑똑하게 생긴 개. 코 언저리에 하얀 태가 있고 냄새를 잘 맡는다. 장난꾸러기이지만 훈련을 시키면 이를 확실하게 한다. 소몰기를 무척 좋아하고 말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닌다. 스카페이스와 빅센, 여우 부부. 스카페이스는 상처투성이로 꾀가 많다. 어미 여우 빅센은 침착하고 박물학에 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새끼 여우들에게 먹이 사냥하는 법과 여우 사회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준다. 검정말 야생마의 대장. 날씬하고 아름다운 발을 갖고 있으며 언제나 발을 모아서 뛴다. 목처럼 검은 털과 초록빛 눈을 지니고 있다. 9마리의 암말들이 이 검정말을 주인처럼 따른다. 씩씩한 모습으로 전체를 지휘한다. 존이 무뚝뚝한 엄마곰 그랜비와 함께 옐로스톤 국립자연공원에 살고 있는 아기곰. 절름발이로 네 발을 말랐고 귀와 폐는 유난히 크다. 외동곰이면서도 용맹이 없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엄마곰은 존이를 무척 아낀다. 가람포의 이리왕 이야기. 현상금이 걸린 머리. 가람포는 뉴멕시코주 북쪽에 있는 넓고 넓은 방목지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염소와 소가 떼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파란 풀이 무성한 이 고원은 마치 큰 파도가 굽이쳐 어디까지나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이를 흐름이 빠른 계곡이 여러 줄기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 계곡은 마침내 하나로 합쳐져 가람포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대를 가람포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리 왕 로보란 이 일대를 설치고 다니는 이리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로보는 나이 먹은 수놈이었는데 회색 털을 가진 일이었습니다. 로보는 몸집이 유난히 크고 힘도 셀 뿐 아니라 악발이었습니다. 염소측이나 카우보이 중에 로보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로보와 그 부하들 때문에 방목하고 있는 소나 염소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울음소리만으로도 로보와 부하 이리의 소리를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일이라면 카우보이들이 야영하고 있는 주위에서 밤새도록 울어대도 누구 하나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귀찮은 녀석이로군. 이 정도로 하고 맙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있는 로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보다, 로보가 왔다. 하고 서둘러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쁜 놈의 일이. 내일은 또 소가 많이 쓰러져 있겠지? 하고 불평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로보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는 소수였습니다. 왜 많은 부하를 거느리지 않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로보만큼 지위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부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로보는 이만한 부하만 데리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보의 성질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다른 이리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로보가 그 전성기 후반에는 겨우 5마리의 부하밖에는 데리고 있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5마리라고 하지만
보통 5마리가 아니었습니다. 5마리 모두 몸집도 크고 힘도 센 놈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보에 이어서 부대장 1위는 부하 중에서는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부대장 1위도 로보에 비하면 역시 작았습니다. 힘에 있어서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보와 부대장 1위 외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2마리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멋진 흰색 1위로 멕시코 사람들은 이 1위를 블랑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말로 희다는 뜻입니다. 블랑카는 암놈이었는데 로보가 사랑하는 아내일 것이라고들 했습니다. 또 한 마리는 노란색 1위였는데 놀라울 만큼 발이 빨랐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1위는 지금까지 수없이 사냥을 잡아서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냥은 동물들 중에서 비교적 발이 빠릅니다. 이런 사냥을 쫓아가서 잡았다고 하니 얼마나 발이 빠른가는 쉽게 짐작이 갈 것입니다. 마침내 로보 일행이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1위가 우는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보들을 무찌를 수가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겁쟁이도 게으름뱅이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목장 주인들은 로보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마리의 1위라도 잡아 죽였다면 암소 몇 마리에 상당하는 돈을 내놓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보와 그 부하는 마치 불사신 같았습니다. 사냥꾼이란 사냥꾼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독약을 넣은 먹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로보들은 5년 동안 밤마다 암소 한 마리씩을 목장에서 잡아갔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로보들은 실로 2,000마리 이상의 소를 죽인 셈입니다. 옛날부터 1위라고 하면 언제나 굶주려 살아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덤벼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로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로보들은 모두 영양이 좋아서 털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 있었습니다. 먹이는 가려서 먹고 있었습니다. 죽어 있거나 병에 걸려 있는 동물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목장 주인이 죽인 것도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로보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죽인 암소였습니다. 그것도 그 해에 태어난 젊은 소의 부드러운 부분만 먹었습니다. 나이 먹은 소는 암소든 수소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송아지와 망아지를 잡는 수도 있었으나 이것이 그들이 즐겨 먹는 먹이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였습니다. 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양을 조금씩 죽이기는 했으나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1893년 11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블랑카와 노랑 1위는 250마리나 되는 양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단 한 점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로보들이 한 못된 일 중에 한 가지에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로보의 머리에는 엄청난 현상금 붙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로보를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독약을 넣은 먹이가 수없이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로보들은 독약 냄새를 쉽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계략에 절대로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로보였지만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이었습니다. 로보는 이곳 사람들이 누구나 총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덤벼들거나 맞부딪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에 사람의 그림자라도 보게 되면 단숨에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이것이 로보들의 정해진 방침이었습니다. 로보는 자기들의 손으로 죽인 소가 아니면 먹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또 부하들에게도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 버릇 덕분에 부하들은 언제나 독을 넣은 먹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로보의 코는 독 냄새를 유난히 잘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이 간 곳도 쉽게 분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민한 취각이 로보들을 한층 더 강력한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울프하운드의 추격.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카우보이 한 사람이 한밤중에 묵직한 이리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로보가 부하들을 부를 때의 목소리였습니다. 카우보이는 몰래 이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로보들이 솥대들에게 덤벼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두머리인 로보는 약간 높은 곳에 앉아서 부하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이리인 블랑카가 다른 이리들과 섞여서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블랑카는 막 젊은 암소 한 마리를 무리에서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리들의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소들은 모두 등을 한쪽으로 모으고 머리를 바깥으로 향하여 둥근 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는 날카로운 돛불로 적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즐비한 쇳불을 보고 이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돌파하여 자기들이 노리고 있는 소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가끔 날카로운 공격을 받은 소가 엉덩이를 돌리고 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깥쪽 한 모퉁이가 뚫리자 이리들은 그 틈을 이용하여 노리고 있는 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소를 쓰러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로보가 일어섰습니다. 나지막하게 울부짖으면서 재빨리 뛰어들었습니다. 부하들이 하는 짓을 보고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로보는 단숨에 솥대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허점을 찔린 진이 삽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보는 솥대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솥대들은 마치 폭발한 폭탄 조각처럼 치솟아 올랐습니다. 주목을 받은 암소는 위험을 느끼자 죽을 힘을 다하여 뛰어 달아났으나 로보가 그것을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25m도 가기 전에 로보는 그 등에 뛰어 올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암소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순간 암소는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암소는 발랑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이리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이 일은 삽시간에 이루어졌고 암소는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보는 부하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봐 너희들, 이런 일을 왜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해? 이 광경을 다 본 다음 카우보이는 말을 탔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자 이리 때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이익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카우보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그 자리에 가보았습니다. 먹어치운 암소의 시체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었으나 이리들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보는 독약이 묻은 부분만 잘라서 버린 다음 고기를 먹고 가 버린 것입니다. 이 무적의 이리들에 대한 목장 주인들의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로보의 머리에 걸린 현상금은 해마다 올라 마침내 $1,000가 되었습니다. 이래 현상금으로서는 예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나이가 말을 타고 카람포 골짜기로 왔습니다. 현상금의 눈독을 들여 텍사스 주에서 온 삼림 감시원이었습니다. 삼림 감시원이란 바로 선지기입니다. 이름은 타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사람과는 준비가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최신식 총과 훌륭한 말, 그리고 울프하운드란 개들을 몰고 왔습니다. 이리 사냥을 위해서 특별히 훈련된 사냥개였습니다. 타나리는 그 전에 판한들 평원에서 사냥개를 이용하여 많은 이리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일 안에 로보의 머리를 안장 앞에 매달아 오겠다. 타나리는 자신만만해하였습니다. 여름 아침이 밝을 무렵 타나리와 사냥개들은 용감하게 출발하였습니다. 마침내 사냥개들이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재빨리 이들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회색 빛을 띤 동물들의 떼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3km쯤 떨어진 곳에 로보들이 보였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사냥개들은 맹렬히 뒤쫓아갔습니다. 울프하운드가 할 일은 이리들을 쫓아가서 사냥꾼이 총을 쏘아 쓰러뜨릴 때까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텍사스 주처럼 넓은 들판이라면
틀림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뉴멕시코주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땅 모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위와 바위가 겹쳐진 골짜기와 가랑포 강의 지류가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로보는 이러한 땅을 이용하여 달아나는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마침내 타나리는 멀리 처지고 말았습니다. 이 놈들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보고 있으니까 로보와 부하들은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사냥개들은 몇 갈래로 흩어져서 뒤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보가 생각해낸 함정이었습니다. 훨씬 앞쪽에서 로보는 부하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러나 사냥개들은 아직도 흩어져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냥개들을 무리를 짓고 있는 이리들을 만났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으면 이리들은 개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쫓고 쫓기는 쪽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냥개들은 혼이 났습니다. 다치기도 하고 물려서 죽은 개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타나리가 사냥개들을 모아보니 돌아온 것은 6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마리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타나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로보의 머리를 잘라내려도 2번이나 큰 이리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만큼 성과를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말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용감하다고 자랑하던 타나리도 그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딱 질색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텍사스 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로보는 이곳의 독재자가 되어 자신만만하게 설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듬해 2사람의 사냥꾼이 이곳에 왔습니다. 2사람은 자기들이야말로 악명 높은 1위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새로 생각해낸 독약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뿌려서 잡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프랑스계의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마력을 넣은 독약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보는 마력을 지니고 있는 1위이기 때문에 보통 방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약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뿌린 것도 마력을 넣은 독약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로보는 한 주일에 꼭 한 번씩 찾아와서 잔치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2 사냥꾼 가론과 라로슈는 생각을 고쳐먹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1893년 봄이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카론이라는 사나이는 로보를 잡으려고 하다 실패한 데다가 체면 서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보가 사람들을 바보로 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의 농장은 아름다운 계곡을 흘러가는 카람포 강이 작은 지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1000m쯤 되는 곳에서 로보는 부하들과 함께 굴 속에서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름 내내 이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리 부부는 조의 소와 사냥, 그리고 개들을 잡아갔습니다. 조는 독약을 뿌리기도 하고 올가미 같은 것을 저두기도 했지만 로보는 굴 속에서 태연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조는 화가 나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리들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또 나쁜 짓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굴 속에서 여름 내내 살고 있었어요. 조는 이렇게 말하며 깎아지른 듯한 바위 벼랑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어요. 로보는 나를 마치 바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약을 써서 나는 이렇게 난폭한 로보의 경력을 카우보이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1893년 가을, 나는 이 못된 1위를 보고 드디어 누구보다도 깊이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만, 몇 년 전 나는 빙고라는 개를 데리고 얼마 동안 1위 사냥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줄곧 책상과 의자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나 쏘이러 어디 한번 가보았으면 하고 있는데 마침 카람포 목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로부터 초청이 왔습니다. 뉴멕시코에 와서 가축들을 잡아먹고 있는 이리들을 어떻게 해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결심이 서자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한시 바삐 그 이리왕 로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그의 땅이 있는 이곳에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 동안은 이 옷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하여 말을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가끔 아직도 껍질이 붙은 암소의 뼈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것도 놈들의 짓입니다. 돌아다닌 결과 대강의 형편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울퉁불퉁하고 날카로운 땅에서는 사냥개를 풀거나 말을 타고 로보를 쫓아서는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쪽은 따라다니기 힘들고 저쪽은 달아나기 쉬운 땅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약이나 덫이 효과 있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로보를 상대할 만큼 큰 덫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주문하기로 하고 먼저 독약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로보의 코를 멀게 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써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트리키닌의 비소시한 화물 청산 배합물 등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또 로보를 꿰어낼 수 있는 먹이로 여러 가지 고기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아침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전시키며 현장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보의 못된 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보기를 들어 설명하기로 합시다. 한 가지 보기만으로도 로보가 얼마나 꾀보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느 덫을 만드는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이리들이 죽인 암소의 콩팥 기름 고기를 도자기 냄비에 넣고 볶았습니다. 그리고 쇠붙이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상아로 만든 칼로 잘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녹인 치즈로 으깨었습니다. 살코기와 치즈가 식은 다음 몇 토막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토막 한쪽에 구멍을 뚫고 스트리키닌에와 시한 화물에 배합물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또 양냄새가 나지 않도록 캡슐에 담아서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멍을 치즈로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해도 사람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젊은 소의 피를 묻힌 장갑을 끼고 먹이에 사람의 숨결이 닿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자 나는 만들어진 먹이를 암소 피를 묻힌 날가죽 주머니 속에 넣고 말을 탔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해둔 소의 간과 콩팥을 밧줄 끝에 묶어서 끌며 달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15km나 되는 곳을 한 바퀴 돌면서 400m마다 한 개씩 먹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떨어뜨린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로보는 대개 주초에는 고지 주위에 왔다가 주말에는 세라그란데 기슭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독먹이를 놓아둔 것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우리가 침대에 누우려고 할 때 이리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이 로보였습니다. 놈이 왔습니다. 젊은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재빨리 뛰어갔습니다. 마침내 이리들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로보의 발자국이 앞에 있었습니다. 로보의 발자국은 컸기 때문에 언제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리의 앞발은 발톱에서 뒤꿈치까지가 11cm, 큰 것이 12cm입니다. 그러나 로보의 것은 몇 번이나 재어보아도 14cm였습니다. 후에 내가 로보를 봤을 때 다른 부분의 크기도 발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깨까지의 길이가 90cm, 무게가 68kg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보의 발자국을 부하들이 밟고 지나가서 아무렇게나 되어 있었지만 그 뒤를 쫓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로보들은 내가 소의 내장을 끌고 지나갔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생각한 대로였습니다.
로보가 제일 먼저 떨어뜨린 먹이를 발견하고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그것을 주었습니다. 나는 기쁨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됐다. 해치웠다.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1km 반도 채 못 가서 놈은 쭉 뻗어 있을 것이요. 모래바닥 위에 남겨진 로보의 발자국을 따라 나는 말을 달렸습니다. 나는 자신의 차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로보는 죽었을 거야. 그리고 부하들도 몇 마리는 죽었을 것이다. 폭이 넓은 앞발자국은 여전히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 위에 일어서서 들판 구석구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리의 시체 같은 것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동먹이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발자국은 네 번째 동먹이가 있는 곳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로보는 동먹이를 입에 물고 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번째 동먹이 위에는 세 개의 동먹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의 잔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군데군데에는 똥이 갈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로보는 손회장을 끌고 갔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부하들을 이끌고 소 사냥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경험 중에 한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동먹이로 로보를 쓰러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로보를 잡기 위한 큰 덫을 부탁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동먹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해를 끼치는 다른 동물들을 죽이는데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또 로보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로보는 악마와 같은 잔꾀를 충분히 쓰는 놈이었습니다. 로보와 그 무리들은 그런 후부터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을 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냥 고기는 전혀 먹지 않으면서도 사냥된 속에 뛰어 들어가서 물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냥은 보통 1,000마리에서 3,000마리가 떼를 이어 있으며 한두 사람의 양치기가 지킵니다. 밤이 되면 사냥들을 안전한 곳에 모아둡니다. 이 사냥 무리의 양쪽에는 양치기들이 한 사람씩 붙어서 한층 더 경비를 잘 합니다. 사냥은 참 어리석은 짐승입니다. 조금만 놀라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납니다. 그런데 이런 성질 속에 강한 점도 있습니다. 즉 자기의 지도자에게는 복종하는 생각이 그 어리석음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양치기들은 이 강하고 약한 성질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냥의 무리 속에 염소를 섞어 놓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냥의 무리 속에도 6마리의 염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냥들은 수염을 달고 있는 염소들이 자기들보다 우수한 머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들은 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염소 옆으로 찰싹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흩어지는 것을 막아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1월 말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두 양치기가 이리의 습격에 눈을 떴습니다. 사냥들은 여느 때와 같이 염소 둘레에 모여 있었습니다. 염소는 어리석기는 해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수 없게도 그때의 일이는 보통 일이가 아니었습니다. 일이 왕로보였던 것입니다. 로보는 염소가 사냥들의 정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치기들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보는 똘똘 뭉쳐서 서 있는 사냥을 팔떡 뛰어넘어 염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염소를 물어뜯어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사냥들은 제멋대로였습니다. 로보의 부하들의 공격을 받은 사냥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몇 주일 동안 나는 날마다 걱정스러운 양치기들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혹시 요즘 없어진 사냥들을 못 보았습니까? 오티오 도장이 찍힌 놈들입니다. 나는 이럴 때 보지 못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대답은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보았습니다. 다이아몬드 샘 옆에 5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말바이 지역을 작은 무리를 이루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나는 못 봤지만 판메일러가 세드라 몬치 지역에서
20마리 정도가 죽은 것을 봤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부탁했던 덫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두 사나이의 도움을 받아 꼬박 일주일이 걸려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설치하였습니다. 블랑카를 덫에 걸고 이리 덫은 땅 밑에 묻는데 그 위를 이리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벌어진 입이 삽시간에 발을 홀치는 장치입니다. 올가미 끝에는 굵은 쇠사슬이 있습니다. 쇠사슬은 통나무를 깎아서 가느다랗게 한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나무도 덫도 모두 땅속에 묻고 그 위에 흙을 덮어둡니다. 겉에서 보면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덫을 쳐놓은 지 이틀 만에 나는 말을 타고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덫에서 덫 사이로 뛰어간 로보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모래 위에는 어젯밤에 로보가 왔다 간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곧 그 이유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내가 당한 것입니다. 어둠 속을 뚫고 나온 로보는 몰래 숨겨둔 땅속의 덫을 알아내고 만 것입니다. 로보는 부하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조심스럽게 그 주위를 헤쳐버린 것입니다. 줄도, 쇠사슬도, 통나무도 모두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줄을 끌어당겨 위험한 용수철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차례로 10개 이상이나 되는 덫을 모두 못쓰게 해버린 것입니다. 나는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로 로보가 한 짓에 한 가지 똑같은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덫을 H자 모양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리가 지나다니는 길 양쪽에 덫을 나란히 놓고 나머지 하나만 한 가운데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는 또 하나의 실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길을 성큼성큼 걸어오던 로보는 내가 계획한 대로 덫을 나란히 놓은 곳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한가운데 있는 덫 앞에 와서는 갑자기 멈추어 서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야생동물을 지키는 귀신이라도 붙었을 거야. 로보는 멈춘 곳에서 3cm도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무사히 위험 지역에서 빠져나온 로보는 H자의 바깥으로 나와 뒷발로 흙을 파내어 덫을 못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덫을 고쳐서 쳤지만 로보는 절대로 내 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로보의 지혜는 실패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행한 아내와의 사이만 아니었더라면 로보는 지금도 약탈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내와의 사이가 로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린 것입니다. 만약 로보가 혼자 있었더라면 함락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었던 동료의 경솔한 짓에 의하여 마침내 그는 최악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슷한 운명을 걸어갔던 지난날의 많은 영웅들처럼 로보가 부하에리들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두려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은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로보의 뜻대로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한두 번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리 속에 어딘지 모르게 지서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 부하의 발자국이 로보의 발자국 앞에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의 규칙을 깨고 로보를 앞서 걸어간 이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한 카우보이의 보고를 듣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그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카우보이가 말했습니다. 로보보다 먼저 뛰어나간 놈은 바로 블랑카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그렇다. 블랑카는 암컷이다. 만약 수컷이라면 로보가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 보고는 나로 하여금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나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죽여서 그 시체 주위에 이리 덫을 설치했습니다. 일부러 덫이라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내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과 조금 떨어진 곳에 암송아지의 시체에서 잘라낸 머리를 놓아두었습니다. 이리들이 머리를 보고 아무 쓸데도 없는 고기라고 생각할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방부제를 뿌린 철강제 덫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덫은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을 정도로 주의 깊게 땅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나는 두 손과 장화 그리고 도구에도 피를 발라 내 몸 냄새가 옮겨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역시 이 피를 땅바닥에 흘려서 방금 송아지 머리에서 피가 떨어진 것 같이 해두었습니다. 이리에 덫을 땅속에 묻은 다음 그곳에 죽은 승냥이의 털을 떨어뜨려 놓고 승냥이의 발자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승냥이의 발자국이 있구나. 승냥이가 지나간 곳이라면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송아지의 머리는 풀숲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두고 머리와 풀숲 사이의 머리는 좁은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덫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2개 걸어두었습니다. 모두 송아지 머리에 묶은 다음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리란 놈은 시체의 냄새가 나면 먹을 생각은 없어도 가까이 가서 살펴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습성 때문에 카람포의 이리들이 내 새로운 계획에 걸려들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보는 물론 송아지의 시체에 덫을 설치해둔 것을 알아차리고 부하들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말릴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 쪽은 희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송아지 머리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곳으로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덫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야단났다. 놈들의 발자국이 그 근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송아지 머리와 덫이 없어졌습니다. 발자국을 조사해보니 역시 로보는 부하들이 송아지의 시체 쪽으로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송아지 머리 쪽에는 주의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이리 한 마리가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머리를 살펴보러 갔습니다. 그만 덫 한 개를 보기 좋게 밟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곧 발자국을 따라 쫓아갔습니다. 1km 반도 가기 전에 그 불행한 이리는 하얀색 블랑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블랑카는 우리들을 보고는 벌떡 일어나서 전속력으로 달아났습니다. 20kg이나 되는 송아지 머리를 끌고도 멀리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블랑카는 바위가 있는 곳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뒤쫓은 우리들은 곧 블랑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송아지 머리에 달린 뿔이 바위에 걸려서 블랑카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 털가죽은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은 완전한 상태였으며 빛깔은 순백색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블랑카는 우리들에게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부르기 위하여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계곡을 따라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멀리 고원 끝에서 대답하는 로보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랑카의 울음소리는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블랑카는 자기 가까이까지 다가온 우리들과 온 힘을 쏟아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은 블랑카의 목에 올가미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을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이윽고 이리의 입에서 피가 나왔고 눈이 희미해졌습니다. 사지가 뒤틀리더니 마침내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리를 말에 실었습니다. 이래하여 카람포의 이리들에게 처음으로 승리한 쾌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비극이 연출되고 있을 동안에도 그 후 우리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 말을 달리고 있을 동안에도 로보의 울부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먼 고원 근처에서 블랑카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일까? 로보는 결코 블랑카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보는 도저히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블랑카를 찾으며 울부짖는 로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가슴을 꿰뚫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침내 카우보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으로 블랑카가 정말
로보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해가 질 무렵부터 로보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보금자리가 있는 골짜기로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보통 때와는 달리 흐느끼는 것 같은 부르짖음이었는데 길게 꼬리를 끄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블랑카, 블랑카 하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블랑카를 잡은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로보가 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보는 마침내 블랑카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는 블랑카가 죽은 지점에 왔습니다. 슬픔에 가득 찬 울음소리. 그것은 너무도 슬퍼서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카우보이까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가 이렇게 우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로보는 블랑카의 피가 그곳을 빨갛게 물들인 것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를 똑똑히 알았을 것입니다. 로보는 말발굽을 따라 목장까지 왔습니다. 블랑카를 찾으려고 했는지 복수를 하려고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집을 지키는 개가 운 나쁘게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보는 이 개를 습격하여 집에서 50m나 떨어진 곳에 질근질근 씹어서 내팽개쳐 두었습니다. 이때 로보는 혼자 온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사를 해보니 한 마리의 발자국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것은 그답지 않게 주의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나는 몇 개의 덫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덫을 목장 주위에 설치하였습니다. 나중에 로보가 실제로 이 덫을 발로 밟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보의 힘은 과연 세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덫을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손을 쓸 것인가? 로보는 블랑카의 시체를 발견할 때까지 이 근처에 머물러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로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전에 잡아버려야겠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동안에 잡아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침내 나는 이 어려운 일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블랑카를 죽여버린 것은 큰 실패였습니다. 블랑카를 살려두고 미끼로 이용했다면 그날 밤에 로보를 잡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산채로 잡장. 나는 모을 수 있는 데까지 이리 덫을 모았습니다. 130개나 되는 강한 강철 덫을 계곡으로 통하는 길목마다 4개씩 설치했습니다. 모든 덫에 통나무를 연결시켰고 통나무도 1개씩 조심스럽게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흙 위에 잔디를 파서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요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일을 한 다음 잔디를 다시 입히자 사람이 한 흔적은 전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덫을 모두 묻어둔 다음 블랑카의 시체를 끌고 다녔습니다. 목장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블랑카의 앞발을 하나 잘라서 덫 하나하나 위에 블랑카의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궁리를 다 하였습니다. 나는 밤이 이슥할 때 집으로 돌아와서 그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밤에 로보의 소리가 한 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튿날 나는 말을 타고 덫을 놓아두었던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북쪽 골짜기까지 돌아보기 전에 해가 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에 돌아보기로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 돌아본 일로서 보고할 만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 카우보이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북쪽 골짜기에서 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덫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날 내가 북쪽 골짜기에 왔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급히 말을 몰아 달려가니
큰 회색 동물이 땅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아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소용없는 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바로 로보였습니다. 강철 덫에 단단히 걸린 가람포의 일위왕 로보였습니다. 로보는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 헤매다가 블랑카의 발자국을 발견하자 자기도 모르게 그 발자국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발자국을 사람이 만든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하여 설치된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로보는 4개의 덫에 꼭 물려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소발자국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소들이 로보 가까이 갈 수 없으면서 로보를 발견하고는 소란을 피웠던 것입니다. 이틀낮 이틀 밤을 로보는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피로에 지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가가자 목 뒤털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청을 가다듬어 굵고 낮은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골짜기를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충실한 부하들을 부르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에 대답하는 목소리는 아무 데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보에게는 이제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설쳤습니다. 나에게 덤벼들려고 날뛰었으나 모두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이리 덫은 모두 130kg 이상 되는 족쇄였습니다. 강철 덫이 발목마다 꼭 잡고 있었고 무겁고 굵은 통나무와 쇠사슬이 온몸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로보의 상아와 같은 이빨이 얼마나 쇠사슬을 물어뜯었는지. 나는 큰 마음 먹고 총으로 로보의 몸을 건드려 보았습니다. 순간 로보는 총대를 물어뜯었습니다. 지금도 내 총에는 그때 물렸던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로보의 눈은 미움과 분노로 초록빛을 띠며 불타고 있었습니다. 부르르 떨면서 내 말에 덤벼들려고 날뛰었습니다. 그의 턱은 허공을 물었습니다. 달가닥하고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굶주림과 덫에 걸린 출혈 때문에 로보는 이제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땅바닥에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로보의 손에 걸려 목숨을 잃었단 말인가. 이래하여 이번에는 내가 많은 희생자들과 같은 운명을 로보에게 줄 차례였습니다. 나는 그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괴로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 봐, 이 늙은 악당놈아. 지금까지 내 놈은 갖은 못된 짓을 다 해왔어.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없어. 이제 너는 곧 한 덩어리의 썩은 고기가 되고 만단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바로 내 운명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올가미를 크게 휘둘러 로보의 목을 향해 휙 던졌습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랐습니다. 올가미들이 닿기도 전에 로보는 그것을 물어뜯어 버렸습니다. 올가미 줄은 둘로 잘려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나는 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로보를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멋진 털가죽에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야영지로 달려가 카우보이 한 사람과 새올가미 줄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먼저 나무 토막을 하나 던졌습니다. 로보는 이것을 입으로 받았습니다. 순간 2개의 올가미를 던져보기 좋게 로보의 목을 졸라맸습니다. 로보의 사나운 눈도 이제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급히 조수인 카우보이를 불렀습니다. 기다려, 죽이지 마라. 사로잡아서 캠프로 끌고 가자. 로보는 이제 완전히 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날카로운 입에 굵은 통나무를 끼우는 일은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턱을 굵은 철사로 끼우는 일은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턱을 굵은 철사로 둘둘 말아 올린 다음 막대에 감아두었습니다. 로보는 이제 어떻게 해도 덤벼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로보는 이것을 알았는지 2번 다시 덤벼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우리 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나를 잡았구나. 그래. 너희들 좋을 대로 하려무나. 그러고부터 로보는 우리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리를 꽁꽁 묶어도 신음도 하지 않았고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를 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겨우 이 무거운 로봇을 말 위에 올렸습니다. 어느 사이인지 로봇의 숨소리는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눈은 다시 빛났고 그 색깔은 맑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길은 저 멀리 펼쳐진 넓은 초원 쪽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부하 1위들이 흩어져 버리고 망하여가는 로봇의 왕국이었습니다. 마른 골짜기 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초원의 풍경이 바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로봇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말을 몰아 무사히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로봇의 목에 목걸이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목걸이에는 단단한 쇠사슬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말뚝을 박고 거기에 붙들어 메어두었습니다. 몸에 묶어두었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이리왕 로봇의 몸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웅이나 복군에 대한 소문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봇은 소문처럼 황금 목걸이도 없었으며 어깨 위에는 악마와 손을 잡은 증거라는 거꾸로 된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쪽에 허리께에 넓은 상처가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텍사스주의 삼림감시원인 티나리가 기르고 있던 울프하운드 대장 주노에 의해 생긴 것입니다. 에게는 골짜기의 모래 위에서 로봇에게 죽었습니다. 죽지 직전에 이 주노가 안간힘을 다하여 상처를 입혔던 것입니다. 나는 고기와 물을 가지고 와서 로봇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로봇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옆으로 누운 채 내 어깨 너머 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런 눈앞에는 골짜기에서 펼쳐진 넓은 초원이 있었습니다. 해가 떨어져도 로봇은 아까와 똑같은 모습으로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틀림없이 부하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봇은 변함없이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로봇가 울부짖는 것은 어제 궁지에 빠졌을 때 크게 소리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급히 로봇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로봇은 여전히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채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이상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로봇의 영혼은 이미 멀리 날아가 버린 다음이었습니다. 이리왕은 죽은 것입니다. 힘을 잃은 사자, 자유를 잃은 매, 아내를 잃은 비둘기들은 너무 괴로워서 죽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용맹한 이리왕이라도 세 가지의 타격을 한꺼번에 받고 참을 수 없었던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나는 로봇의 목에서 목걸이를 풀고는 카우보이와 함께 로봇의 시체를 블랑카의 시체가 놓여있는 창고 속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로봇의 시체가 조용히 블랑카의 옆에 눕혀졌을 때 카우보이는 나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너는 블랑카 옆으로 오고 싶어 했지? 자, 아내가 곁에 있어. 이제 다시 너희들은 함께 있게 되어서. 솜털꼬리 토끼 이야기. 최초의 모험. 라기라크 또는 라크라는 이름은 장난꾸러기 솜털꼬리 토끼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짓눌려서 들쭉날쭉하게 된 귀에서 생겨난 이름입니다. 한평생 없어지지 않을 이 상처는 라크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모험에서 받은 것입니다. 라크는 엄마 토끼와 함께 오리펀트 늪에서 살았습니다. 이 늪에서 나는 라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의 생활 기록을 조금씩 모아서 마침내는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읽고 동물을 너무 사람처럼 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물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생활하고 동물의 삶과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끼들은 소리와 소리의 짜임새라든가 몸짓, 뺨에 나 있는 긴 털의 움직임, 이 밖에 여러 가지 신뢰로서 서로의 뜻을 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여러 가지 토끼의 말을 사람들의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끼가 하지 않는 말은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성한 늪의 풀들은 휘어져서 라크의 둥지를 잘 숨겨주었습니다. 엄마 토끼는 나들이를 할 때면 언제나 도구로 반쯤 라크를 숨겨놓고 꼭 이렇게 주의를 시킵니다. 머리를 낮추고 무슨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설령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말이다. 외톨이가 된 라크는 둥지 속에서 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동그란 눈은 그가 살고 있는 초록빛 세상 한 부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어치와 빨간 다람쥐는 다 도둑이면서 서로 도둑놈, 도둑놈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끔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개똥집바귀가 라크의 코앞 15cm쯤 되는 곳에서 부리로 파란 나비를 잡았습니다. 빨간 등에 검은 점이 있는 무당벌레가 촉각을 흔들면서 걸어옵니다. 이쪽에 있는 잎으로 올라가서 저쪽 잎으로 내려와 라크의 둥지를 가로지르고 라크의 얼굴 위를 지나 천천히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라크는 몸짓 한 번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풀숲에서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했지만 땅을 밟는 소리는 조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라크는 태어난 뒤 3주일, 지금까지 줄곧 이 늪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일까? 라크는 호기심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토끼는 꼼짝 말고 가만히 있거나 하고 말했지만 그것은 위험한 경우입니다. 발걸음 소리도 나지 않는 이 이상한 소리는 그다지 무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삭바삭 하는 낮은 소리는 라크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나 그대로 지나가 버릴 것 같았습니다. 라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기가 아니야.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내 의무다. 짧은 연약한 털에 감싸인 발을 딛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둥지를 가리고 있는 풀 위로 머리를 내밀고 숲을 속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순간 소리가 갑자기 멎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잘 보려고 라크가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굵고 검은 뱀과 바로 얼굴을 맞대었습니다. 이 괴물은 잽싸게 덤벼들었습니다. 엄마! 라크는 뛰면서 소리쳤습니다. 작은 다리에 있는 힘을 다해서 뛰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뱀은 라크의 한쪽 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이 아기 토끼의 몸을 돌돌 말아버렸습니다. 엄마, 엄마. 불쌍한 라크는 버둥거리면서 엄마 토끼를 불렀습니다. 잔인한 괴물이 천천히 몸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라크의 목소리는 점점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숲 속에서 엄마 토끼가 화살처럼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여느 때처럼 겁 많고 조그마한 그림자만 봐도 놀라는 그런 엄마 토끼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자기 새끼의 목소리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무서운 뱀에게 덤벼들어 뛰어넘으면서 뒷발 발톱으로 차버렸습니다. 격렬한 공격이었습니다. 뱀은 아파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뱀은 슛슛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엄마. 라크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져 갔습니다. 엄마 토끼는 2번 3번 되풀이하면서 뛰어서는 격렬하게 뱀을 차버렸습니다. 마침내 무서운 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크의 귀를 놓아주고 덤벼드는 엄마 토끼를 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겨우 엄마 토끼의 털을 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굵고 검은 뱀의